검찰이 오늘 아침에 끝내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영장의 내용을 보면 증거는 거의 없고 또 낙인 찍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청구한 것 같다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영장 검찰이 제시한 구속영장으로 보게 되면 뭐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부분 대장동 일당이나 아니면 뭐 일부 그 성남시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제 직원들의 증언이에요, 진술. 그리고 이재명 그 당시 이제 시장의 그 결재 사인이 들어갔던 문서들. 아니 당연히 뭐 대장동이든 뭐 위례 사업이든 성남시장이 그 최종 결채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그 사업 관련된 문서에 이재명 시장의 그렇죠. 최종 모든 사업에 다 결재를 할 수밖에 없죠, 최종.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안 하면 의아합니다. 그런데 뭐 그게 다 증거로 지금 이제 제시가 돼 있어요. 자,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발표를 했죠. 그 민주당 최고위에서 발표를. 네, 오후에 정책 최고인가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 이게 뭐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조봉암 진보당 대표였나요? 이름 조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런 사건이라든지 뭐 박정희 정권 무시무시했던 그 군사정권 시절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법살인에 가까운 그런 행태들과 비견될 만한 일이 벌어졌다. 검찰이 대놓고 검찰권을 사유화하겠다라고 국민 앞에서 선전포고한 날로 생각하겠다.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해당 영상 직접 보시죠.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입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합니까?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합니다.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네. 참. 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그 소환 자체가 사실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네. 그걸 무려 이제 3차례 한 것도 모자라서 예, 제1야당 대표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기자의 그 취재 활동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뭐 압수수색 영장 뭐 15번 얘기한 건 굳이 입이 아플 정도로 제가 얘기했으니까요. 이제는 구속영장을 3번씩이나 청구한 것도 아마 한 명의 기자의 그것도 헌정사상 아마 윤석열 정권이 처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 두렵다는 것이죠. 정권 차원에서 뭐 이재명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강진구, 정치인 중에는 이재명, 언론계에서는 강진구 이 두 인물을 제압을 해야지, 구속을 시켜야지 정권에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를 향한 시선을 어쨌든지 연막으로 이런 사용을 해서라도 병풍으로 써서라도 김건희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특검법 통과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려는 아주 그 속보이는 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서 정경유착, 뭐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적인 정경유착이다, 지역 토착 비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지역 토착 비리로 그 대장동 사건 그리고 성남 FC 사건, 위례 사건 모두 지역 토착 비리로. 네. 결국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을 정점으로 한 그 지역 토착 비리 이로 이제 규정을 내렸죠. 그러면 박영수, 뭐 김수남, 최재경 그건 뭡니까? 50억. 그러니까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이제 격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제 이재명 시장으로 보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든다면 하나은행 콘소시엄 같은 걸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장동 일당을 사법 리스크에서 꺼내준다든지 예, 그다음에 애당초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부산 저축은행 대출 사건을 무마해 주는 걸 넘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예,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는 걸 막아준다든지 이런 게 과연 성남시장 그 한 명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지역 토착 비리가 됩니까? 이거는 검찰 마피아, 금융 마피아, 네. 그다음에 토건 마피아들이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말들을 움직여서 저지른 그런 기득권 가르텔 비리로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오늘 그 저희가 이제 한참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침 그 구속영장의 일부가 저희가 입수를 할 수 있었죠. 네. 네. 뭐 언론에는 좀 뭐 150페이지 이상의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가 청구가 되었고 일부 이제 검찰이 좀 설명을 좀 해준 내용들을 가지고 기사들이 많이 쏟아진 것 같아요. 저희는 최대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원문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법조계에 이제 간접적인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최대한 내용들을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좀 급히 분석을 했고요. 네. 이따가 자세하게 분석을 하겠는데, 하여튼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뭐 굉장히 헐거운 내용으로 이렇게 부실한 내용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제가 직접 우리 더 탐사에서 급히 분석을 한 것로도 역시 이렇게 헐거운 내용으로 과연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좀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그 지역 토착 비리라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영장에. 네. 어디서 그런 내용이 있나 싶어 좀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네. 특히 시정농단이라는 아주 새로운 단어가 개발이 됐습니다. 예. 네, 시정농단 사건이다. 이제 구속영장의 그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시정농단이라는 말은 처음 듣네요. 국정농단은 있었는데 시정농단은 네. 아무튼 이 박영수나 최재경, 김수남 같은 사람을 여기서는 빼면서 제외시키다 보니까 시정농단 사건처럼 그리고 지역 토착 비리, 범행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성격을 규정을 짓고 있죠. 이재명 한 사람에게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가 다분히 녹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억 클럽은 이제 어디에 등장하는 겁니까? 저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면은. 뭐 구속영장에는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지역 토착 비리, 그 다음에 이제 시정농단 사건이라는 신조어를 이제 만들어 낸 것은 이미 검찰이 이 대장동 일당들 그리고 관련 이재명 시장에 앞서서 이제 구속된 정진상, 그 다음에 김용 두 사람에 대한 공소장, 공소장에 이제 이건 검찰이 작성한 이 공소장의 그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50억 클럽 그 중에서도 특히 박영수를 이 대장동 범행에서 지우기 위한 검찰의 안간힘이 공소장에 곳곳에 드러나 있고 최종 결과가 결국 이재명의 시정농단, 지역 토착 비리로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죠. 여기 이제 대장동 일당들의 그 공소장의 일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검찰의 공소장인데 박영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의 출발점은 기본적으로 그 대장동 그 사업 부지 내에 가장 노른자 제위를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땅을 지주들로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가지고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이 대장동 게이트의 출발점이나 다름없거든요. 그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들을 언급을 하고는 있어요. 검찰도 공소장에. 그런데 중요한 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이제 김만배에 대한 설명인 거죠. 김만배가 어디 머니투데이에 재직하면서 법조계 등 인맥을 쌓고 2011년경 당시 피고인 남욱과 같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조우영, 저게 이제 대출 브로커잖아요. 조우영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모 기자, 배성준 기자의 부탁으로 조우영을 도우면서 도왔다. 그런데 뭐 이건 뭐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저 조우영을 이제 빼내가는 데 있어서는 이 박영수의 역할, 박영수가 결국은 윤석열 검사한테 당시 대검 중수과장한테 이제 이들을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 결정적으로 사실은 박영수의 역할이 있었는데 대출 브로커를 빠는데 그 부분들이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애당초에 처음부터 검찰은 박영수 게이트를 지우기 위해서 치밀하게 각본을 짰던 겁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내용은 공소장이라고 해서 이제 구속영장은 다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고요. 이미 기구속돼 있는 이제 그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실제로 오늘 청구가 된 구속영장의 내용과 내용을 일부 방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소장 내용 한 번 더 볼게요.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 일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산저축은행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대출 브로커가 구속되는 걸 막아주고, 근데 그 뒤에 이제 결국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에 있는 부실 대출을 회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저 사업은 바로 이제 접히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이 부실 대출 회수를 무마하는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 과정 어디에도 역시 최순실이라든지 박영수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그냥 대장동 일당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력으로 해결한 것처럼 설명하고 자력으로 공소장에는 그려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재명 구속영장이 있잖아요. 오늘 이제 새로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시정농단이라고 아주 사건을 축소해 버려요. 네. 그럼 뭐가 빠집니까? 박영수가 빠지죠. 네. 박영수는 박영수를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이미 그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상당 부분 많이 녹아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의 의도는 이번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대장동 사건 자체를 네. 박영수를 제외시키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녹아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미 제출된 공소장을 하나 더 볼게요. 역시 이제 박영수 이제 우리가 이제 정형한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가 박영수의 존재를 입증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검찰은 그 박영수를 빼버린 것입니다. 네. 네. 이건 이제 2014년도 이제 이재명 시장이 이제 2014년도에 재선, 2006월에 이제 재선에 성공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대장동 일당이 이제 그 우리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 이제 두 사람을 이제 김만배가 만나죠. 네. 김만배가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의형제를 맺자 이제 이런 접촉을 이제 하는 과정에 대한 이제 설명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영학 녹취록에는 그 김만배가 그 정진상 그다음에 그 김용 두 사람을 만나서 왜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설명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 그 뒤에 한번 좀 더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안 나가 있네요. 예. 네, 이제 예.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제 편집을 하다가 조금 이제 누락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이제 재선에 성공하고 난 뒤에 그 김만배가 정진상 그다음에 유동규, 그 김용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제 의형제를 맺자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김만배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박영수 고검장님이 우리 남욱 변호사를 좀 돕자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이렇게 그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 그렇죠. 있어요. 네, 여기 있죠. 그게 거의 더 탐사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분석해서 방송했던 걸로 제가 이 기억하는데. 부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2014년 이제 6월 29일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한 직후에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의 공소장에는 예, 똑같이 의형제 맺는 자리에 대한 묘사가 있지만 그 의형제 맺는 자리에서 박영수 고검장을 김만배가 언급했던 부분들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박영수의 도움 없이 박영수를 거론하지 않고 마치 유동규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을 만나서 매수를 한 것처럼 중요한 거는 김만배가 이들을 매수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박영수의 고검장님이 남욱 변호사를 도우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언급한 분이 검찰의 공소장에는 빠져 있다. 빠져있네요. 계속 박영수의 존재는 지우는 겁니다. 네. 50억 클럽의 존재는. 그래서 지역 토착 비리를 만든 거예요. 검찰은. 보면 이제 그 우리 예능 프로나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킨 어떤 뭐 사람이 있으면 네. 그 사람을 편집하잖아요. 네. 편집하다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돼, 예능 프로가. 질문한 사람이 있어서 그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질문한 사람 빠지고 답하는 사람 또 빠지고 이래서 네. 아주 엉성한 형태의 그 네. 편집 프로그램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박영수를 빼느라고 사건이 연결이 잘 안 돼요. 네. 갑자기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왜 만났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만납니다. 의형제를 갑자기 맺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는데 네. 정형한 녹취록을 봐야지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뭐 설명 부록으로 정형한 녹취록을 따로 붙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딱 정영학 녹취록에서 박영수 부분만 핀셋으로 싹 뽑아낸 상태에서 네. 김만배가 그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을 매수한 것처럼 네. 이렇게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어서 공소장만 보게 되면 확실히 이것은 이재명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역 토착 비리인 것처럼 보여요. 네. 검찰의 공소장 또 구속영장만 보면. 그렇죠. 예. 참, 이 녹취록을 다 읽은 사람들은 이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이 얼마나 엉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정형 녹취록 잠깐 볼까요? 네. 네. 이런 내용이죠. 은행 부분. 네. 왜냐하면 박영수를 설명할 때 은행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자금을 댄 은행.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정형 녹취록에 나오죠. 저렇게.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일당은 뭐 시중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듣보잡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중은행 5개 은행이 이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에
다 개별적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대출 확약서를 네. 예, 작성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시중은행들을 동원하는데 앵커 역할을 했던 게 우리은행으로 보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정영학이가 그 자신의 사업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사업에 성공했던 신의 한 수는 우리은행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우리은행도 역시 박영수의 그림자가 보이죠. 네. 박영수가 저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던 2014년도에 우리은행 통합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네. 예. 아, 그런 내용들 사실 덧탐사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데 잘 아시는 네, 이게 대부분 언론들이 이분들 놓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 공소장에 대장동의 사건의 실체를 검찰이 그 숨김없이 그 선입견 없이 접근한다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이걸 써줘야죠. 네. 자, 특히 이제 은행 컨소시엄,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이렇게 1,500억을 대출하겠다고 확약을 했다가 대장동은행 일당이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출자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약정을 해준 데가 있고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출자한 데가 보면 다 시중은행, 대표적인 시중은행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출 약정서를 써준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 시중은행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저러니까 재무건전성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다른 컨소시엄은. 자, 그래서 우리은행은 저런 그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만 하고 빠져버리는 것을 바로 이 사람들은 신의 한 수라고 네. 지켰어요. 근데 저희 우리은행에서 1,500억의 대출 약정을 해준 걸 저희가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지 조금 판단이 안 섰는데 이 검찰의 공소장에 네. 아니 이 부분들이 이게 우리은행 1,500억 대출이 왜 힘들었고 왜 대장동 1등의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했는지 부분들이 기재가 돼 있어요. 네. 네. 요건 저희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네. 웬만하면 저희가 좀 이거 왜 빠졌지 이렇게만 보고 있었는데 네. 요건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공소장에 써놨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피고인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은 우리은행을 컨소시엄 대표사로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2014년 12월경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은행 내부 규정, 우리은행 내부 규정 등으로 인하여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는 무산되었고 그 이후에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민간업자들의 사무실에서 하나은행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갔다. 네. 우리은행이 참여했는 줄 알았더니 쏙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대장동 일당이 처음에는 우리은행을 앵커로 세워서 우리은행 컨소시엄을 형성하려고 했었는데 네. 우리은행은 당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대출이 금지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PF 대출 금지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은행이 결과적으로 그 대출을 해주는 대신에 뭘 했습니까? 컨소시엄 참여하는 대신에 대출 약정서를 써준 겁니다. 대출을 해준 게 아니고. 네.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이 앵커가 돼서 컨소시엄을 구성은 못하지만 이제 1,500억을 쓰면은 만점이에요. 네. 한 개 금융기관에서 1,500억은 이제 만점인데 이 만점짜리 1,500억 대출 확약서를 이제 제시를 했고 결국 이것 때문에 다른 은행들이 다 보고 우르르 몰려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대장동 일당이 사업권을 따내고 난 뒤에 우리은행은 1,500억 대출 약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 약정서만 해서 바람만 잡아주고 사업자로 선정되니까 손 털고 나간 거예요. 애초에 이게 불가능한 건데 이게 가능했던 한 우리은행에서는 애초에 이게 불가능인데 이 가능했던 것은 박영수의 힘이 박영수가 당시 우리은행 통합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네. 지주회사의 의장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 이게 그 단순히 그 이재명 시장의 힘으로 가능하겠냐고요. 네. 예? 이런 게 과연 지역 토착 비리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시정농단입니다. 이게 시정농단입니까? 이게 은행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해 보세요. 예? 이 우리은행을 움직이는 걸 이재명 시장이 할 수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이 정도 움직이면 이걸 시정농단. 이재명 시장은 단순히 성남시장이 아닙니다. 금융마피아들까지 이렇게 주물럭거릴 수 있는 엄청난 실력자죠. 이거는 중앙 비리죠. 지역 토착 비리가 아니라 중앙의 그 기득권 카르텔 비리예요. 여기 이제 박영수가 나오긴 나와요, 공소장에.
공소장에 나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네. 피고인 정영학은 2014년 8월에서 9월경 사업 방식의 수용 방식 결정 사실을 전달받고 공모에 참여할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금융기관을 물색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하나은행 부장을 접촉하고 당시 피고인 남욱의 변호인으로 우리은행 사회이사 의장인 박영수를 통해 이때 나옵니다. 네. 박영수를 통해 우리은행 부행장 등을 접촉하여 약간 힌트가 나와 있어요. 접촉하여 2014년 10월경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관계자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네. 이게 가장 이게 범털이 싹 보입니다. 공소장 이게 이제 한 55페이지 정도 되는데 네. 그 55페이지 공소장에서 유일하게 박영수 이름이 한 번 등장하는 데가 딱 저 부분이. 이 더 강남 사무실이 이게 박영수 법무관에 소속된 더 법무법인에. 땡땡이라고 이게 암호를 넣은 거죠. 그렇군요. 왜 은행 회의를 왜 여기서 하나 했더니 박영수. 네, 우리은행. 박영수가 관리하던 사무실이군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급을 하지만 자 지금 보십시오. 우리은행 부행장을 만나게 해주고 그다음에 박영수가 있는 법무법인 더 강남 사무실에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금융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이게 지역 토착 비리예요. 이게 시정농단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지역 토착 비리 맞습니까? 당신 검찰총장이잖아 지금. 네, 아무리 봐도 이 법조 비리, 모피아 비리인데요. 네. 네, 참 검찰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네. 이원석 총장까지도 사실은 사실 나중에 특검이 이게 대장동 특검이 시작되면 이원석 총장도 수사를 받아야 될 피의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우리은행 이사장 이 박영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은 정영학 녹취록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데 우리 사이즈가 아니고 좀 큰 사이즈라서라고 얘기하죠. 큰 사이즈라서. 왜냐면 우리은행은 부장급이 아니고 부행장급이랑 만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큰 사이즈라서 고검장님 안 계셨으면 아유 힘들어. 이 고검장은 박영수. 그러니까 결국 네. 검찰 공소장에 나온 대로 박영수 고검장의 그 소개로 우리은행 부행장을 접촉할 수 있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고검장이 바로 여기 나온 거잖아요. 네. 유일하게 고검장 이름 앞에 고검장이라는 타이틀 앞에 이름이 있는 부분이 여기인데 박영수 고검장이라고 네. 요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14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하고 난 뒤에 네. 김만배가 이제 이재명 측근들하고 의형제를 의형제 맺을 얘기 나올 때 박영수 고검장이라고 나옵니다. 박영수 고검장님이 남욱 변호사를 도우라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대정동 게이트의 첫 출발 때부터 주요 고비마다 박영수는 계속 등장하는데 검찰은 핀셋으로 정확하게 골라내요. 네. 공소장에.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우리은행 부행장을 대장동 일당이 접촉하는데 박영수의 도움이 있었다. 이건 실수인 건지 아니면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공판 때 검사들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천기를 누설하는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는 방식. 일부러 흘린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일부러 흘렸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실수인 것 같아요.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이 부분을 빼면 도대체 돈을 어떻게 가져온 거예요? 은행이랑 왜 만나? 갑자기. 네. 그래서 은행 만난 건 박영수가 만난 걸로 해주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부산은행 저축은행 대출 사건의 사건 브로커 구속되는 걸 막아줘.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회수하는 걸 막아줘. 그리고 김만배가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을 만날 때 그 병풍 역할을 하는데 또 박영수가 등장을 해. 그 다음에 결국은 대장동 일당이 그 사업권을 따내는 데 있어서 컨소시엄도 구성해주고 우리은행 관계자들도 만나게 해주는데도 역시 박영수가 등장합니다. 네. 이러면 박영수 게이트라고 봐야죠, 이걸. 이게 어떻게 지역 도착 비리가 됩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해 보세요. 응? 대장동은 특검을 통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박영수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검찰이 김건희를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를 수사할 수 없는 것처럼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 박영수를 수사할 수 없는 거예요. 박영수 때문에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되고 김건희 때문에
김건희 특검. 예,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예. 자, 다음은 이제 키넨 파트너스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네, 이 부분도 이제 왜냐하면 이게 지역 토착 비리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한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냐 이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일당 이게 다 듣보잡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 뭘 보고 1,000억 원대 넘는 대출을 해주고 저 컨소시엄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결국 대장동 일당이 시중은행들로부터 이게 신뢰를 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SK가 화천대유를 처음 만들 때 시드 머니를 400억을 제공하는 역할을 SK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키넨 파트너스가 해줍니다. 자, 그러면 SK 키넨 파트너스 같은 데가 시정농단에 지금 개입을 한 거잖아요. 네. 지금 말이 됩니까, 저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SK도 공교롭게 그 박영수가 그 특검으로 있을 때 결국 다른 재벌 회장들은 다 구속시키면서 그 최태원은 또 빼줬잖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그 SK 국내 굴지의 대재벌들 그다음에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 동원하고 네. 그다음에 검사들 대검 중수부 검사들 주물러 가지고 이 대장동 일당이 구속되는 걸 빼주고 이거 박영수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이런 그렇죠. 거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지역 토착 비리가 되냐고 계속 오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지역 토착 비리로 스스로 검찰의 공소장 이미 이제 그 재판에 넘긴 검찰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검찰의 공소장을 봐도 시정농단으로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꾸 세뇌 작업을 시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처음서부터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박영수 형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음서부터 이거는 시정농단 그 말도 잘 만들어냈어요. 신조어를 또 만들어서 예, 시정농단이 되어야만 하는 운명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장동 일당은 검사들의 손에 칼자루가 쥐어져 있는. 한 번은 국정농단, 한 번은 시정농단. 네. 농단을 주로 수사하는 검찰 이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아침에 그 기자들에게 뿌려진 이재명 구속영장 관련 이제 공지문이에요. 네. 구속영장을 오픈하지는 않았고 이런 그 짤막한 그 요약문 형태로 이런 5가지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글씨들은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테고요. 5가지 혐의는 요 5가지입니다. 특경법 위반, 배임. 네. 배임 얘기 계속 했잖아요. 결국 이제 배임을 집어넣었어요. 맨 위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뇌물 넣었고요.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이렇게 5가지 혐의를 넣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에 그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요 배임 사건, 요거는 부패방지법 위반이네요. 네, 그렇죠.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넣었는데 대장동 대장동 위례를 하면서 위례 개발 사업 관련된 네네. 얘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네, 위례 개발 사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이네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네. 네.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네. 정진상 유동규 등과 공모하여 13년 11월경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정진상 유동규하고 공모해서 남욱 일당한테 이미 2013년 그 위례 신도시 그 사업 과정서부터 개발 이익을 부당하게 돌아가게 했다. 부당하게 퍼줬다. 네. 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2013년 이제 11월이라고 하는 날짜를 이제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구속영장에 실제 이제 오늘 이제 유출된 구속영장이네요. 위례 신도시 관련 혐의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위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와 성남시 담당자들의 이메일 공모 절차 전에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실시한 서류, 남욱 등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공모 지침서
호방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한 이면 합의서, 공문 및 업무 보고서 등 보고 문건, 피의자 자필 결재 문건, 그다음 정형화 녹취 파일 이것도 참고했네요. 네. 의하면 피의자가 남욱 등 이재명 대표가 남욱 등 민간업자를 공모전에 위례사업의 민간사업자로 내정해준 사실, 남욱 등 그 대가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을 조성하여 피의자의 재선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후 실제로 2014년 상반기 피의자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 등에게 거액을 교부한 사실, 피의자의 지시를 받은 유동규 등이 공부상 비밀을 이용하여 남욱 등을 시행사로, 호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준 결과 남욱, 호방건설 등이 211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대장동 사업이 있기 전에 2013년도에 이제 위례신도시 사업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위례신도시 사업 때부터 이재명 시장은 남욱 일당들과 유착이 돼서 그 남욱한테 사전에 정보를 흘려서 이들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게 해서 200억 넘는 이익을 돌아가게 하고 그 중에 그 일부를 받아서 자신의 그 2014년도 그 성남시장 재선이 될 때 선거 자금으로 활용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검찰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네. 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위례 신도시 사업 2013년도에 시행이 됐거든요. 이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남욱하고 이렇게 유착이 돼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선거자금 제공받고 이런 관계가 도저히 이런 설명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정영학 녹취록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 하나 볼까요? 네. 정영 녹취록에 보면 이동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가 위례 그거 내가 해줬잖아요. 내가 줬잖아요. 그 이재명이 해줬다는 게 아니고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한테 유례 사업은 내가 해줬다라고 내가 얘기한 해줬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아니 왜 내가 해줬다고 예. 네. 맞아요. 이것도 보면은 2층이 알아서는 안 된다. 2층은 이재명 시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 너무 싫어한다. 시장님이 너무 싫어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싫어한다. 이게 그 사람 시장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걸 다. 시장님이 너 근데 남욱이가 근데 시장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싫어해 그랬더니 유동규가 아유 시장님이 너네들 졸라 싫어하지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2013년도예요. 네. 유동규가 이제 이들 앞에서 야 그 유례 사업은 다 내가 해준 거잖아. 네. 그러면서 야 그런데 이거 2층 이거 성남시장. 네. 근데 이건 2층도 몰라. 모르게 해야 돼. 네. 그리고 야 시장님 니네 엄청나게 싫어해. 네. 이런 얘기를 2013년도에 했는데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이재명 시장이 남욱과 둘도 없는 깐부로 유례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이들한테 다 퍼주기 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선거 자금을 뿌렸다는데 선거 자금을 뿌렸는데 왜 유동규가 이들에게 야 쉬 이거는 2층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이재명 시장은 남욱 너를 되게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선거 자금까지 제공해준 그런 깐부인데. 네. 또 하나 또 있죠. 김만배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거 뺏어갈지 이재명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 김만배는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사업을 자기가 뺏어온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네. 대장동 일당이 검찰의 설명대로 2013년서부터 저렇게 위례지구 사업 때부터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기 전서부터 끈끈한 서로 간의 그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사업을 뺏어온 거를 이재명이는 모를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하여튼 이런 그 곳곳의 흔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런 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런 검찰의 논리가 가능한 것은 뭐냐면 결국 그 유동규한테 대장동 일당이 로비한 것은 전부 이재명 시장한테 로비한 거하고 같은 걸로 본 거예요. 네. 검찰은. 유동규한테 로비했어? 얘네가 그러면 이재명한테 로비한 거지. 그리고
유동규가 결정했어? 그러면 이건 다 이재명이 그 돈 받아먹고 내린 결정인 거지. 네. 유동규를 곧 이재명으로 그냥 등치시켜서 예, 이런 논리를 전개를 한 거죠. 자, 이 뭐 워낙 억지 주장이 많은데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구속영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도 이걸 언급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범행 관련 피의자와 공범 및 관련자들 중에서 피의자와 정진상만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그 외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이 본건 범죄 사실에 부합하며 특히 피의자와 공범의 지위에 있는 유동규, 남욱 등의 진술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 증거에도 정확히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거짓말이죠. 네. 유동규, 남욱의 진술은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게 아니고 특히 유동규 같은 경우는 이들 대장동 일당으로도 받기로 했던 428억 원, 그 돈이 다 이재명 사실은 지사가 이들에게 그 부정한 부정처사를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 되면 자기는 다 빠지는 거예요. 네.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형사 책임을 이재명 시장한테 전가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게 아니고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맞죠. 네. 그러려면 또 영장을 칠 수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거짓말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의 장문 실력이 소설을 썼습니다. 정말. 자, 그리고 요거는 정영 녹취록에 이제 위례 사업 관련된 비자금 흐름도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유례 사업도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고 박영수 게이트임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동규가 결국 이재명 시장에 속이고 결국 이 남욱 일당들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위례 사업에 이제 그 시공사로 선정된 건 호반건설이죠. 네. 그리고 이 호반건설이 결국 남욱 일당들한테 어떤 식으로 돈을 챙겨주냐면 이 이기성은 분양대행업자입니다. 이기성이 누구냐면은 박영수의 사촌 동생쯤 돼요. 그러니까 박영수 대리인쯤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박영수의 이제 사촌 동생이 그 당시에 분양대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분양대행에 필요한 돈을 30억을 더 얹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양대행을 해주고 그 30억의 웃돈을 얹어준 겁니다. 네. 그리고 30억을 더 받고요. 그다음에 나석규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20억을 또 받아서 총 이제 한 50억의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을 이기성이가 누구한테 주냐? 남욱한테 준다는 겁니다. 남욱한테 주고 남욱이 이제 이 돈 중에 일부를 이제 김만배나 아니면 유동규한테 줬다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 유례지구 사업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남욱을 거쳐서 유동규로 흘러가기까지 이 중간 저수지 역할을 담당했던 게 누구냐? 이기성. 이기성은 누구냐? 박영수의 사촌 동생인 겁니다. 네. 여기에서도 역시 또 박영수 이름이 또 등장을 하는 거고 지금은 검찰은 저 유동규한테 흘러들어간 자금이 곧 다 이재명 시장한테도 흘러들어갔을 거라고 그냥 뇌피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증거가 있으면 검찰의 구속영장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검찰의 구속영장 어디에도 이재명 시장이 직접 돈을 받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위례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네. 이때 보면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의 방해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웠었다라고 당시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유례지구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도 역시 이제 이 대장동 일당들이 추진하던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을 이재명 시장이 또 반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민간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죽이고 싶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남시 의회는 이제 유례 좀 한번 읽어봐 주시죠. 국민의힘이 다수인 성남시 의회는 위례 주택사업용 지방채를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시키고 결국 지방채 발행까지 부결시켰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사업 실패와 적자 우려, 공공이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등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부결로 공공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성남시는 아파트 분양사업도 임대주택 건설 사업도 재개발 지원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검찰 논리대로 유례지구 사업을 처음서부터 이재명 시장이 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그 퍼줄 의도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처음서부터 위례지구 사업도 그냥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직접 성남시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네. 이걸 직접 성남시가 공영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결국 성남시 의회의 반대로 할 수 없이 그렇다고 민간 개발로 갈 수 없으니까 역시 이 위례지구 사업도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한 겁니다. 네. 대장동 사업과 똑같은 모델이에요. 민관 합동 개발. 근데 이 민간 합동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방식은 오로지 민간 개발이에요. 100%. 민간들이 다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결국 이걸 끝까지 계속 반대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이 대장동 일당들하고 이재명이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딴지를 걸었겠냐. 네. 이재명 그 대표의 검찰 진술서 또 하나 보죠. 이건 이제 위례 사업에 대해서 이제 비율로 이익 배당 방식을 하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공사는 토지 매수권을 넘겨받은 후 민간 투자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민간 투자자가 사업 자금과 투자 위험을 부담하되 지분 5%만 출자한 공사가 이익의 50%를 배당받기로 했습니다. 재개발과 연계된 주택 분양 사업은 시의회 반대로 좌절되었고 토지 매입권을 활용한 자투리 사업은 공사가 수행하는 자체 수익 사업이었습니다. 출자는 5%인데 위험 부담이나 재무 부담도 없이 50%의 수익 지분을 확보했으니 외관상은 좋은 결정이었지만 사후 정산해야 하는 비율 배당의 약점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예정 분양 이익이 1,100억이었으니 550억대 수익이 가능했지만 사후 정산 결과는 총 수익 약 300억 원으로 공사 몫은 약 150억 원 정도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왜 이재명 시장이 결국은 지금 뭐 정의당까지도 가세를 해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왜 그 대장동 개발 수익을 그 확정 이익으로 가져갔냐. 비율로 50대 50으로 출자한 만큼 비율로 나눴으면 되는 건데 왜 확정 이익을 가져가서 대장동 일당들한테 퍼주게 했냐. 이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재명 시장은 그 위례지구 사업 때 이것을 확정 이익이 아니고 이렇게 그 50% 이 출자 비율대로 이게 50대 50으로 나누면 비율대로 나누게 됨 가져가는 문제점들을 간파했던 거예요. 네. 그 위례 그 사업을 해가지고 처음에 개발 이익이 약 한 1,100억 정도 네.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전체 이제 출자 가운데서 성남시는 5%만 출자를 하면서 개발 이익의 50%를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꽤 괜찮은 걸로 보이죠 외형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총 예상 개발 이익이 1,100억이니까 1,100억의 50%인 550억 원을 성남시가 가져갈 것처럼 설계를 한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방식대로 설계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개발 이익 예상인 1,100억이 300억으로 300억으로 쪼그라들었죠. 300억으로 나중에. 쪼그라든 건 왜 그렇겠습니까? 속인 거죠. 시공사 업자들이. 건설업자들이 그냥 원가를 부풀린 거예요. 부풀려가지고 개발 이익을 이거 이제 비율로 약정을 하니까. 그게 오동봉 사업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오동봉 사업도 네, 그렇게 아파트. 제주도 그 원희룡 지사가 있던 그 제주도 오동봉 사업도 이렇게 해서 그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간 거. 그때도 호반 건설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이재명 시장은 이거 콘소시엄 이 사업자의 그 앵커 역할을 건설사한테 맡기면 안 되겠구나. 네. 건설사들한테 맡기면 이렇게 얼마든지. 원가를 부풀려 가지고 개발 이익을 줄일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대장동 사업을 할 때는 그 콘소시엄 구성을 재무적 투자자를 중심으로 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고 건설사를 배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치 그 검찰이나 아니면 조중동 뭐 국민의힘 이런 쪽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처음서부터 이 시중은행이 중심이 된 이 대장동 일당들의 콘소시엄, 하나은행 콘소시엄을 사업자로 몰아주기 위해서 아예 건설사를 배제를 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재명 시장은 위례지구 사업에서 학습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야, 이거 건설사한테 맡기면 이게 원가 부풀리겠구나. 그리고 이거 그냥 50% 우리가 가져가겠다. 공공이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네. 차라리 확정 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네. 이 모든 것을 지금 검찰은 민간에게 그 개발 이익을 더 많이 돌아가도록 성남시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했던 배임 행위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예, 이게
1차적으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1차적으로 입증이 다 그 인정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네.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지금 검찰이 좀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지금 새로 이렇게 공소장을 작성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례 그 사업들은 이제 검찰의 논리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남욱 일당들하고 같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돈을 챙겨가게 하고 받아서 떡금을 받아서 선거자금에 쓰고 이렇게 지금 몰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재명 시장은 남욱을 굉장히 싫어했고 유동규가 이 남욱을 싫어하는 걸 잘 아니까 2층이 알아면 안 된다라고까지 보안을 강조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유래지구 사업이 추진되던 그 2013년 무렵에 있었던 일이고 더군다나 이재명 시장은 이때 자기가 슬기롭게 좀 설계를 했으면 되는데 너무 그 50% 비율대로 그냥 나눠주다 보니까 이놈들 농간에 건설사들 농단에 그러니까 아까운 이 공적 환수 기회를 놓쳤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유래지구 사업을 이걸 남욱 일당하고 이재명이 한 몸이 돼가지고 다 해먹은 사건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 정말 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예요. 네. 자, 위례 사업은 조금 전에 이제 혐의가 부패방지법 위반이었어요. 네. 그런데 대장동 사업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또 네. 걸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정진상, 유동규 및 남욱,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 8월경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김만배 등 민간업자를 시행장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2013년 1월경까지 7,886억 원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전부 다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여기도 역시 이제 위례지구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장동 사업 때 또 위례지구 사업 때도 끈끈하게 이어져 온 이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의 의리가 작용을 해서 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직무상 비밀을 누설을 해가지고 이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이런 거죠. 검찰의 주장은.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장에는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나 한번 보시죠. 영장 한번 보시죠. 요 빨간색 네모 부분만 볼까요? 네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 이재명 시장을 얘기하죠. 그렇죠. 성남시 주무부서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남욱 등 민간업자들의 청탁에 부합하는 정책 결정을 각 사업 진행 단계별로 지속 반복하였고. 네, 그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각 사업 진행 단계별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퍼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도 사맞지 아니하예요. 사맞지 않습니다. 대치됩니다. 다릅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자, 검찰 공소장. 예, 결국은 이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시장 때문에 좌절한 것은 뭐냐? 예, 첫 번째 좌절은 본인은 민간 개발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이재명 시장이 반대해가지고 결국 공영 개발, 민간 개발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다가 결국 민간 합동 개발로 바꿔간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는 이 민간 합동 개발을 남욱이 이재명 시장이 주도한 게 아니고 남욱이가 주도한 것처럼 기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구속영장하고 이거 공소장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네.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면 피고인 정영학으로 하여금 성남시와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합동 개발 사업을 구상하게 하고 최윤길에게도 성남시의 민간합동 개발 사업 추진을 청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남욱을 구속영장 이재명 시장이 민간합동 개발을 추진한 게 아니고 남욱 이 정영학이 대장동 일당은 처음서부터 민간 개발로 다 먹고 싶었던 거죠. 그걸 이재명 시장이 이제 공영 개발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러다가 이재명 시장도 성남시 의회 반대로 민간 개발할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이제 차선으로 민간합동 개발 사업으로 전환한 거죠. 근데 이걸 검찰에서는 이제 결국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에 끌려다니면서 대장동 일당이 민간합동 개발을 원하니까 그런 쪽으로 결정을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건 뭐 하나 더 볼까요? 네. 자, 요건 이제 역시 검찰 공소장입니다. 구속영장이 아닙니다. 공소장에 구속영장과 서로
배치되는 서로 안 맞는 거죠, 내용이. 네, 근데 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민간합동 개발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이 대장동 일당은 이제 뭘 했냐면은 자기가 이미 그 사업구역 내에 알짜구역을 지금 확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알짜구역 확보하고 있는 땅값을 이제 많이 쳐받으려면은 이걸 이제 강제로 수용하는 방식보다는 환지 방식 있잖아요.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그 땅 지분 보유를 비율대로 이렇게 논아 갖는 방식으로. 이게 환지 방식이 이제 훨씬 비싸게 땅값이 쳐지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거는 이 강제로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강제로 수용하면 그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보상해주고 끝나요. 그런데 이제 대장동 일당은 이미 자기네 땅은 노른자 알받기 해놨고 그 알받기 해놓은 땅을 좀 더 많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지 방식으로 그렇게 그런 쪽으로 추진하게 하려고 집요하게 네. 성남시에 민원을 하는데 성남시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이게 이제 검찰 공소장도 남아 있잖아요. 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한편 피고인 남욱, 피고인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유동규는 2014년 12월경 이건 이제 성남시 공무원일 겁니다. 네, 누구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 방식에 대하여 사업 추진과와 협의해 보라고 지시하여 공사 사업 계획팀에서 2013년 12월 중순경 사업 추진과를 찾아가 사업 방식을 혼용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혼용 방식이 이제 환지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환지 방식. 네. 거기다 약간의 이제 수용 방식. 이건 이제 혼용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업 추진과에서는 혼용 방식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네, 이제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남욱의 민원을 받은 유동규가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고 성남시에다가 민원을 넣었는데 결국은 이들의 그 바람과 달리 혼용 방식, 즉 환지 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는 거잖아요. 성남시는. 그러면 아까 그 이재명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이 삼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까 구속영장에는 각 단계별로 네. 이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검찰이 스스로 작성한 공소장하고 내용하고도 안 맞잖아요. 공소장 친 사람하고 네. 구속영장 친 사람하고 다른가 봐요.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엄희준 검사가 다 한 거 같지는 않아요.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막 끼워 맞추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네. 며칠 전에 한 것도 안 맞고 막 기억도 안 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대장동 사업할 때 그 중요한 직무상 기밀을 이제 흘려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대장동 사업을 처음 할 때 사업자를 추진할 때 이 화천 대유 대신에 이제 이 대장동 일당이 이 사업의 앵커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로 화천 대유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서판교가 있었죠. 서판교 자산관리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서판교 자산관리의 실질 대표가 양재식 변호사입니다. 박영수의 특급 도움이 양재식이 이 서평교 자산관리의 실질 대표였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박영수, 양재식, 이재명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굳이 직무상 기밀을 누설해 가면서 이쪽 대장동 일당한테 개발 이익을 퍼주려고 얘기하면 서판교 자산관리의 대표를 박영수의 특급 도움이 양재식 변호사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설사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그 이전에 박영수 구속영장이 먼저 청구돼야 되는 게 너무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근데 대장동 특검은 박영수 특검이 될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 서판교 자산관리가 원래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추진하려고 하다 서판교 자산관리에 남욱이 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남욱은 이재명 시장한테 찍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서판교 자산관리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이재명 시장한테 들키면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서판교 자산관리를 대신해서 김만배가 그때까지는 괜찮은 기자 출신의 사업가니까 김만배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화천대유가 서판교 자산관리를 대신해서 이제 앵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시장하고 대장동 일당이 서로 그 2013년 유례 사업 때부터 그렇게 깐부 사이였다고 얘기한다면 왜 이들이 이재명 시장한테 남욱의 머리가 보일까봐 꼭꼭 숨어라. 해가지고 안 되니까 서판교 자산관리를 빼버리고 아예 이제 화천대유 김만배가 100% 대주주는 그걸
예, 이 시행사로 그 앵커로 내세웠겠습니까? 그러네요. 검찰은 이제 언론에서는 이 정도는 눈치채지 못하겠지 했겠지만 오늘 그 검찰이 미쳐 놓친 부분들을 네. 저희가 지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또 공소장에 그렇죠. 정민용, 김민걸 이 사람들 정민용 이제 김민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채용이 돼가지고 저기서 그 사업자 그 공모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정민용 변호사, 김민걸 회계사가 들어가는데 이 정민용, 김민걸 두 사람은 박영수의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아니고. 그렇죠. 이들은 수시로 법무법인 강남에서 만나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과 이 대장동 일당이 서로 깐부 관계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왜 박영수의 사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집어넣습니까? 네. 이재명의 사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집어넣어야죠. 결국은 이 정민용, 김민걸 이 두 사람을 이 박영수의 첩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댓글에서 방금 제가 네. 봤는데 강진구 기자님 천재 같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아니 이재명이 버티고 있는 이재명이 아니고 박영수의 사람인 정민용, 김민걸이 버티고 있는 그쪽에 뭘 믿고 이재명이 그쪽에다가 직무상 기밀을 누설해서 걔네들 잘 되게 합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원석 검찰총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건 전부 박영수 게이트예요. 지역 도착 비리가 아니고. 당신 검찰총장 맞아요, 진짜? 내가 오늘 좀 화가 그렇죠. 나네요. 네. 네. 거의 경찰이 어떻게든지 그 강진구 기자를 구속시키려는 이유를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검찰의 눈에 가시고 대장동 정말 일타 강사로 정말 이 검찰이 꼭꼭 숨겨놓은 사실들을 지금 다 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이제 배임 건입니다. 요건 저희가 한번 그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이제 검찰이 이제 배포한 자료인데요. 정진상, 유동규 및 남욱,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 전체 개발 이익의 70% 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 원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의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특경법 위반, 배임 이렇게 배임 사건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 개발력의 70%죠. 비율을 가지고 확정 네. 비율을 가지고 그 배당 이익을 나눠야지. 네. 왜 확정 이익을 가지고 확정액을 가지고 배당을 나눴냐. 네. 결국 그러니까 성남시는 1,835억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 네. 4,895억을 이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가게 만들어지 않냐. 네. 이제 그런 거죠, 주장. 자, 여기 보시면 표로 아예 만들었습니다. 요 표를 아마 이재명 대표도 한번 그 자기 SNS에다가 이제 인용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재명 그 대표를 이제 배임죄로 지금 이제 구속한 가장 상징적인 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검찰은 이 대장동 개발 이익을 통해서 민간이 7,886억을 가져가고 성남시가 1,822억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재명 시장은 민간은 1,778억 그리고 성남시가 5,503억을 회수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이 두 주장의 차이는 뭐에서 나냐면 검찰은 사후 정산 기준입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 민간이 지금 숫자가 올라가겠네요. 그죠? 그렇죠. 만약에 땅값이 더 폭등을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아파트는 대부분 다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떤 배임죄를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 결정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고 성남시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배임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정책 결정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 실시 설계 네. 설계 당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 공원이랑 그리고 터널 공사한 거 이거 사실 그 이 업자들한테 부담을 지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러 뺐네요, 검찰이. 그렇죠. 이제 그게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큰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개발 이익을 이제 보면 대장동 일단 검찰의 주장이에요. 네. 검찰의 주장은 총 이익이 이제 7,886억이죠. 네. 예. 이 1,886억을 이제 그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 택지 분양. 근데 대장동 사업은 이 택지 분양 사업이 곧 대장동 사업입니다. 네. 이 분양받은 택지 위에 아파트를 지은 것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성남시의 손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대장동 일당이 분양받은 택지 위에 아파트 분양해서 벌어들인 수익까지도 전부 민간이 가져간 수익으로 본 겁니다. 네. 저것도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민간에게 퍼준 이익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택지 분양 수익 4,055억에다가 그 택지 분양받은 택지의 아파트 5개 필지를 이제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죠. 그 3,690억. 네, 그다음에 자산관리 유탁 수수료 141억 해가지고 총 대장동 1등이 전 사후 정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7,886억. 가져간 거를 최대한 부풀리기 위해서 네.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아파트 요즘과 같은 분위기에 아파트 분양했다 미분양 속체를 하고 그랬으면 저거 만약에 손해가 나면은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기는 총이익은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도 위례식으로 만약에 계약을 맺었다면 이 정도 수익이 났다고 보고를 안 했을 겁니다. 그 아파트 업자들이. 왜냐하면 원가 부풀리기를 해서 사실은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택지 분양해가지고 4천억도 이득 못 봤어요. 이게 한 2천억밖에 못 봤어요. 이렇게 보고했을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에 따라서 이제 이 검찰은 이제 대장동 일당이 택지 분양 수익 4,055억에다가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을 더해서 총 7,886억을 가져가고 성남시는 그냥 확정이익으로 1,822억밖에 못 먹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반면에 이재명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사후 정산 기준이 아니고 실시 실시 계획을 기준으로. 이 당시에 이제 예상 개발, 저 때는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민간과 그 공공이 나눌 때 예상액을 가지고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 때 이제 대장동 일당이 가져간 총 이익을 1,778억 원으로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총 예상 수익이 실시 설계 당시에 예상 수익이 3,600억이라고 봤습니다. 그 중에서 성남시가 확정 이익으로 1,822억을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민간은 1,778억을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네. 그죠? 실시 계획 기준에 따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죠. 저 민간업자에 추가로 부담을 시킨 게 있단 말이에요. 공원하고 터널. 그래서 1공단 공원 이제 최소 우선 배당으로 이제 성남시가 가져가기로 한 성남시 확정이익 1,822억 외에도 민간에 부담시킨 1공단 공원화 사업 2,561억. 그다음에 서판교 터널 공사 1,120억. 저것도 사실 민간이 부담 안 하면 다 성남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걸 다 민간한테, 즉 대장동 일당들한테 전가를 했기 때문에 저걸 다 합치면 총 5,503억을 성남시가 회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5천억 그 회수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 금액의 계산 방법이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이재명 시장이 저것 때문에 그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가지고 5,500억을 이제 회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걸 이제 검찰에서 허위 사실로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만 결국 대법원에 가서 5,503억이 다 인정됐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검찰은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결국 그 이재명 시장이 그 환수한 수익은 1,800억에 불과하다. 5,800억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민간 이 대장동 일당이 택지 분양뿐만 아니고 아파트 분양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7,886억 원을 가져갔다 이렇게. 저거 기본적으로 저 아파트 분양 수익을 저렇게 아파트 분양 수익은 왜 대장동 일당만 포함시킵니까? 민간으로 따지면 총 11개 필지인데 그 나머지 그 다른 데서도 거두어진 그 아파트 분양 수익도 다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민간이 가져가게 한 수익으로 따지게 되면 이것도 셈법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 산수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원석 검찰총장, 그 검사들 좀 산수 공부 좀 다시 시키세요.
산수를 못해서 저렇게 쓴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예상 개발 이익 부분도 공소장에 보면 한경련 얘기를 합니다. 한경련, 한국경제연구원.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시장이 총 예상 개발 이익을 3,600억으로 잡았잖아요. 3,600억으로 잡게 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 애당초에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상 개발 수익에 대한 그 용역을 맡겼는데 이 용역 결과가 네. 예상 개발 이익을 너무나 낮게 잡았어요. 총 1,283억밖에는 못 거둔다라고 용역 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용역 보고서를 이런 걸 예상 개발 이익을 이렇게 과소평가한 용역 보고서를 어디서 냈냐? 한경련. 한경련에서 냈어요. 한국경제연구원. 예,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정경련. 정경련 회원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그럼 과연 정경련 회원사가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예상 개발 이익을 이렇게 축소했겠습니까? 아니면 박영수를 필두로 해서 우리 사회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들이 성남시장을 속여가지고 개발 이익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이 그들한테는 유리하니까. 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이 이제 확정 개발 방식으로 돈을 가져간다는 걸 아니까 예산 개발액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어서 무려 1,283억까지 줄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겨우 3,600억으로 예산 개발이익을 좀 더 늘리긴 했고 3,600억으로 늘린 가운데서 성남시가 1,800억 그냥 확정이익으로 가져간 거예요. 만약에 비율로 가져갔으면 그럼 50대 50으로 하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자는 거. 이렇게 했으면 그 대장동 일당이 그렇게 대박을 터뜨리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50대 50으로 하자고 얘기했으면 이놈들이 원가를 부풀려가지고 그렇죠. 수익을 개발을 줄였겠죠. 계속 줄이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단순한 확정 이익만 가져간 게 아니고 이재명 시장이 1공단 사업도 니네들이 해. 네. 1공단 사업까지는 원래 이제 실시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인데 나중에는 이제 터널도 니네가 뚫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김만배가 나중에 도둑놈이라 그랬나요? 공산당이라고 그랬어요. 공산당. 이재명 시장은 시장한테 그렇죠. 공산당. 오히려 이게 그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좀 추락했다면 이 대장동 일당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했잖아요. 거죠. 왜냐하면 고정금액 지출해야 될 게 있으니까 터널도 짓고 공원도 짓고 해야 되니까. 이 당시에 이 대장동 일당이 이제 그 아파트 분양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돈을 번 것은 땅 짓고 헤엄치기식 장사였다. 예를 든다면 정의당의 심상정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정의당 녹취록에 보면은 김만배가 이 5개 필지 가운데서 연립주택을 짓기로 한 고급 택지가 하나 있어요. 좀. 근데 그거는 야 이거 괜히 여기 우리 돈으로 이거 아파트 이거 졌다가 야 이거 내년 경기 안 좋은데 이거 안 팔려가지고 이거 미분양되면 우리가 그 동안에 다 배당 받아서 벌어둔 돈 여기다 다 꼬라박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굉장히 불안해해요. 네? 그렇죠. 네. 그 아파트 분양 수익도 무슨 처음서부터 다 땅 짓고 헤엄치기로 누구나 다 여기서 대박을 터뜨릴 것처럼 다 예상이 가능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것도 일부러 다 알면서도 대장동 일당한테 퍼줬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다운되지만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지 계속 죽을지 이것도 다 도박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정확히 누가 예측을 합니까 이거 이 시점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의당이나 뭐 이런 이제 정당급인데도 불구하고 공소장이나 그리고 이런 대장동 녹취록을 제대로 분석할 줄 아는 전문가가 그 안에 남아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제가 알아보니까 정의당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떠났다고 들어서요. 아, 그렇군요. 네. 참, 뭐, 저희가 또 이렇게 해드리면 되니까요. 저희 방송을 열심히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이것도 이제 환지 방식. 네, 이건 아까 이제 개발 방식. 설명해 드린 거예요. 설명해 드린 부분이니까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428억 얘기. 네. 이건 이제 공소장에 나온 것이죠. 네. 대장동 일당. 네. 이게 이제 그렇죠. 이제 천화동인 1호에 이제 700억 중에 이제 428억 그냥 세금 떼고 뭐 이것저것 빼고 유동규한테 원래 주기로 한 돈이잖아요. 428억을. 네. 저걸 그동안에 전체 언론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유동규한테 주기로 한 돈이 아니고 유동규 측 결국 나중에 이재명한테 주기로 한 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네. 유동규 측이라고 돼 있는데 유동규 내로 바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이재명한테 주기로 한 돈으로
확정까지 했는데 결국은 저 428억은 이번 구속영장에는 빠졌다. 안 빠졌어요. 들어갔습니다. 네. 그건 뭐 자기네들이 봐도 이건 좀 말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영학 녹취록에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계산 더하기까지 딱 해서 나와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유동규 뭐 네가 뭐 무슨 저 그 뭐 다시마 비료 만드는 회사 그런 것과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주식을 한 20배 정도 비싸게 사주는 방식. 네. 또 아니면 또 나무기 또 그 나를 상대로 이제 그 사실은 짜고 치는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 이 조정을 통해서 퍼주는 방식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검찰에서 더 탐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 428억의 문제점들은 더 탐사뿐만 네. 아니고 뭐 여러 군데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포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포기하면은 사실은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대장동에 그 민간 개발업자들의 검찰 주장들을 하면 그 7천억이 넘는 돈을 도대체 퍼주면 이재명 시장은 거기서 뭘 얻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시장한테 돌아가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성남 시민한테 그렇게 피해를 안기면서 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그렇게 7천억이 넘는 개발 이익을 안겨주면 그 대가로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검찰이 대장동 사업 이렇게 대장동 일당들한테 다 퍼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받은 게 없어. 네. 그래서 이번 그 이제 오늘 구속영장에 이제 발표가 있었을 때 사실 기자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 진전된 어떤 뭐 뇌물의 흔적, 예, 뭐 계좌의 흔적이나 뭐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정작 구속영장 청구서에 바로 이 대장동 일당과 관련해서 회자되었던 뇌물 금액 428억 원이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이게 돈이 안 나오니까 이제 억지로 한 게 뭐냐면 제1공단 사업.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이 제1공단의 이제 그 공원화 사업이 공약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대장동 일당한테 이 1공단 사업 이걸 이제 마무리 짓게 함으로써 사실상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이제 대장동 일당한테 피해를 가는 걸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1공단 사업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했다. 뭐 이런 참 구차한 대가 관계를 갖다가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거를 다 뭐 그래 알겠어. 니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니네들 주장 알겠어. 그런데 구속은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더 완벽하게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지금 이제 검찰이 428억 이 대가 관계가 안 나오니까 결국 제1공단 사업을 완성하게 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데 그 1공단 사업 때문에 이제 그 대장동 일당이 피해가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최대한 축소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할 거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구차한 방법을 하지 않더라도 원래부터 애당초에 이 제1공단 사업은 전체 사업 부지의 3분의 2 정도만 이제 공원으로 하고 3분의 1은 이제 상업용지로 개발해서 거기서 나온 개발 이익을 가지고 이 나머지 3분의 2적을 공단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민간에서 그 제시가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 그 방식대로 해 그냥 뭐 공단 규모를 어차피 공단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데 그러면 야 이거 3분의 1은 그냥 상업용지로 해가지고 민간이 개발해서 이거 공원 나머지 3분의 2 만들어 이렇게 하고 우리 저 대장동 일당들은 여기 공원 만드는데 돈 뺏기면 안 되지 이거 더 먹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검찰 도대체 이거 어미준 참 강진구 특검을 투입해야 됩니다. 네. 진짜 이 상상력도 부족하고 지금 댓글에 갓진구라고 난리 났습니다. 장문 실력도 부족하고 말이에요. 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좋다. 검찰이 그렇게 뭐 니네들 생각이야. 그래. 네 생각은 오케이. 네 생각 알겠어. 근데 구속을 꼭 해야 되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 허재영 기자께서 오늘 분석을 좀 했어요. 영장을 보면서. 네. 좀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부터도 또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네, 조금 방송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법원이 이제 보통 이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이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가능성, 뭐 범죄 중대성,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대잖아요. 근데 검찰이 이번에 증거인멸의 가능성, 예, 이런 것을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기자들에게는 막 되게 헐겁게 실제로 막 증거인멸 가능성, 증거인멸 한 게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던데 저도 그 설명을 듣고 브리핑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또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또 뭔가 증거인멸 행위가 우리가 몰랐던 게 또 있었던 거야? 네. 예, 놀라서 이제 구속영장을 하나하나 청구서를 살펴보는데 네, 그냥 아주 우스울 정도의 내용들이 쓰여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예. 네, 뭐 증거인멸 우려 그 기사를 보시면 증거인멸 우려, 죄질이 불량하고 중형이 예상된다. 자, 요거는 일단 그 압수수색 횟수를 좀 비교를 했는데요. 그 다음 걸 먼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구속영장에 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는 그냥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이 실제로 뭘 증거를 인멸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맨 아랫줄 보시면 그죠? 예, 본인 측근들을 통해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길래 인적 물적 증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이런 게 보도된 게 없는데 뭐가 확인됐다라는 걸까? 예. 놀라서 이제 저도 이제 살펴봤더니 이제 하여튼 네, 봅시다. 네. 어처구니 없는 증거인멸 가능성 사유들이 검찰 청구서에 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 SNS를 이재명 그 대표가 많이 하면서 자신을 정치보복 피해자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다. 네. 이걸 증거인멸 가능성의 사유로 제시해놨습니다. 네, 제가 보면서 기가 막혀요. SNS를 너무 많이 해. 정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장을 그런 직접 거군요. 보여드리고 싶지만 참 안타깝게 못 보여드리는데 이런 내용이 진짜 써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정진상 씨와 김용 씨가 이제 과거 이제 유동규 휴대전화 뭐 집어 던지고 뭐 이랬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예, 그런 걸 써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벌써 몇 년, 1년 넘는 이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정진상 씨와 김용이 벌인 일이지 이게 이재명이 시켰다라는 증거가 구속영장 청구사에 전혀 뭐 근거 보강된 게 없고요.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세 번째로 써 있는 게 이재명은 제1야당 대표여서 영향력이 크다. 영향력이 크다. 이건 그걸 증거인멸 가능성의 사유로 써놨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저희 민사소송 소장에 써놓던 거 아닙니까? 더 탐사는 구독자가 50만이나 되고 너무 구독자가 많아서 네. 너무 무섭다. 한동훈 장관이. 근데 그건 역으로 사실을 네. 역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구독자가 50만이나 되는 이제 대표 기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도저히 우려가 없는 거죠. 온 국민이 다 아는 기자이고. 근데 검찰 논리대로 때는 우린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죄질이 점점 더 불량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주 우려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더 축소된다라고도 역시 반박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저런 내용들이 좀 보면서 좀 웃었는데 아무튼 써 있습니다, 실제로. 네 번째도 웃기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도 좀 웃겼습니다. 예. 진짜 웃기네요. 그냥 황당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그 이재명 시장이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결제했던 문건이 하수구에 버려졌다가 발견된 적이 있었잖아요. 저 국민의힘 의원이 또 그렇죠. 발견했잖아요. 네, 원희룡 당시 뭐 원희룡. 진실규명위원장인가 뭔가가 막 흔들면서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 당시 그 기사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장동 무슨 화수구 같은 데 버려져 있다 그러길래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또 뭐야? 뭘 또 증거인멸하다가 들킨 거야? 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냥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당시 다 결제했던 그리고 다 그냥 공공 서류입니다. 뭔가 이렇게 뭐 비밀 뭔가 미략서 이런 거에 이재명 시장이 뭔가 이렇게 몰래 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남시에 지금도 보관 중이고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이미 갖고 있는 내용. 그 문건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장동 관련한 이 문건이 배수구에 버려졌고 이게 이제 발견돼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당시 이제 대선 시즌에 했는데 사실 너무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됐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뭐 증거인멸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러면서 요것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찰이 허위 사실을 써놓은 건가 저는 좀 의아할 정도인데 이게 오른쪽 아래 보면 이제 이게 그 구속영장 내용이거든요. 보면 이 문건은 은폐됐다가 2022년 2월경에 이르러서야 고속도로변 배수구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시에서 사라진 문건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유출돼서 어떤 식으로 버려진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원본이 성남시에서 사라진 문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성남시에서는 사라진 게 배수구에서 발견된 것처럼 약간 판사를 기망하기 위해서 출력본이군요. 그렇죠. 출력본인 거죠. 파일본은 들어있고. 이미 확보해서 검찰도 갖고 있고 네. 성남시에 지금도 보관 중인 그 공문서인데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판사를 좀 기망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 좀 약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볼까요? 네, 뭐 이제 저 법조계에 좀 제가 급히 좀 취재를 해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을 오히려 할 것으로 이제 검찰은 주장하는 영장 청구서였는데 오히려 분석하면 할수록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아지는 걸 오히려 반대로 입증하는 영장 청구서라고 분석하는 법조계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그거 아까 한번 처음에 보여주려고 하는 걸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압수수색은 뭐 그렇습니다. 2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건 네. 뭐저 헌정사상 최고 기록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상대로 200 저희 뭐 차례. 16번은 되지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200여 차례. 그럼 저 정도면 뭐 증거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거 뭐 증거가 다 있어도 다 헐어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멸할 증거 네.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또 압수수색을 또 하고는 있습니다. 요 일주일 사이에. 그런데 아무튼 또 하고 있는데. 재판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니까 이미 검찰은 이런 2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인멸할 게 있을까 싶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과거 기사입니다. 2021년 성남시 압수수색해서 인허가 자료 등을 이미 확보한 지가 2년이 넘고요. 2년 가까이 돼가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제 또 최근에 요 며칠 전에 또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성남시청 공문서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야 성남시 공무원한테 뭐 뒤로 연락해가지고 이거 폐기해.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미 지자체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그거 넘어갔습니다. 지시를 하면 죽는 수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뭐 불가능한 상상을 게 어떻게 불가능한 걸 뿐더러 성남시에다가 그런 그 증거인멸 지시를 한 게 드러나기면 그냥 이재명 대표는 죽는 거라고요, 그냥. 네, 했어도 그런 안 일이 되는 일이지만 할 리가 가능할 할 리가 수도 없죠. 그런 상상을 아무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검찰은 또 성남 FC 관련해서도 두산건설 공문까지도 다 입수를 했네요. 이미 다 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보면 다 성남시와 두산에 이미 그냥 공식 문서들이고 이재명 대표가 뭐 야당 대표로서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의 어떤 그런 문서들이 이미 아닌데다가 그리고 검찰이 그 구속영장 청구서만 놓고 보면 정영학 녹취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 근거로 내세우거든요. 범죄의 상당성 이런 것으로. 근데 이것도 이재명 지사 쪽, 이재명 대표가 작성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쪽이 뭐 증거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정영학 녹취록을 뭐 고치게 뭐 만든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한 것. 이라는 법조계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볼수록 그다음 화면 이제 띄워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내용들을 쭉 받는 제가 이제 일부러 좀 가져온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보면은 여기 이제 구속영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죠. 다 보면은 각종 보고 문건, 회의 자료, 이메일, 그죠? 다 이런 문건입니다. 성남 FC 보고서 및 시의회 회의로, 그죠?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 회의 혐의에서 근거를 뭘 썼죠? 녹취 파일, 이메일, 보고 문건, 자필 결정. 이거 다 나온 것들이에요. 제가 아까 다 보여드린. 우리 아까 강진구 기자께서 이미 1시간 넘게 설명드린 이미 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뭐 증거인멸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만 검찰 영장 청구서에 다 써 있어요. 224차례나 압수수색을 했다는 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아무리 영장 청구서를 봐도 모르겠다라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제가 좀 취재가 돼서 많이 어항속 들었습니다. 물고기라는 표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 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어항속 물고기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200여 차례 압수수색 200차례 압수수색하면은 한 번 했던 거 또 한 번 갖다 대고 하고 수도 없이 많이 이 검찰 수사관의 손을 탔을 텐데 그렇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어도 그 증거가 그 헐어가지고 그 어디 뭐 제 역할을 하겠습니까? 전에 했던 거 또 하고 계속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좀 묘한 표현을 하나 쓴 게 오늘 발견이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가요? 인적 가져왔는데. 증거? 네, 이게 인적 중앙지검 증거요? 수사팀 관계자가 언론에 이렇게 뭔가 백브리핑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적 증거, 이기 인멸 가능성에다가 인적 증거 인멸 가능성을 얘기를 한 게 언론 회유 보도에 이런 건가요, 나옵니다. 혹시?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살펴봤더니 네. 일단은 그 전에 그 회유하는 게 일단 불가능해 보이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요.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 관련한 중요 피의자 참고인들 모두 재판에 출석해서 이미 다 증언과 진술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첫 선고가 나왔어요. 그 문제의 50억 클럽 곽상도 관련 참고인과 피의자가 모두 재판정에 다 나와가지고 다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서야 뒤늦게 접촉해서 이제 진술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남FC 의혹 사건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성남시 공무원 한 명이랑 두산 임원 한 명이 지금 재판에 회부됐는데 이분들도 재판이 이미 시작됐어요. 예. 뭘 어떻게 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건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이분들한테 뭐 재판정에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회유하는 것이 사실상 이미 불가능한 이제 재판이 이미 시작이 돼버렸거나 이미 1심이 끝나버렸고요.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영장에 써놓은 겁니다. 네, 그런 법적인 분석이 많고요. 참, 그리고 이건 허위 정보네요.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그 강진구 기자님 이제 이거는 네 강진구 네, 기자께서 직접 하시는 네, 이제 이게 설명하시겠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중에 하나로 여기 김만배 스스로도 2021년 9월경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에게 민간업자들이 피의자와 마치 대립한 것처럼 말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6일 갑자기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얘기잖아요. 이걸 김만배가 녹음한 게 아니에요. 네. 저희가 저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시랑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이고 네. 지금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계시는데 네. 김만배 씨하고는 이제 한국일보의 이제 선후배 사이로 그렇죠.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이 대장동 그 사건이 이제 터지니까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이제 신앙님 그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이제 김만배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둘이서 만나서 그 대장동의 전말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몰래 녹음한 거죠? 신앙 그렇죠. 그 기자가? 얘기를 듣는 네네. 가운데서 이제 김만배 씨도 이제 워낙 이제 믿는 선배니까 그냥 다 털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믿고. 네. 그것 때문에 다 녹음은 했지만 신앙님 그 선배가 끝내 사실은 이거를 공개 못했던 거예요. 김만배하고의 의리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두고 이거는 내가 영원히 혼자서 이걸 내가 김만배하고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이건 역사에 이게 죄를 짓는 거겠구나라고 해서 김만배 씨한테 미안하지만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그걸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야, 이거 이거를- 사실 신앙님 전문위원이 보시면 코웃음을 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김만배가 신앙님 위원장한테 을 사주해가지고 네. 자 내가 그 구속되기 전에 잘 네. 녹음을 해두세요. 녹음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녹음은 대선 3일 전에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 그런 그 거죠. 영장에 따르면 말도 안 되죠. 자, 여러분, 그 이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이 청구서에 이게 자세한 내용은 검찰발로 전해지는 것 외에 저희가 자체 분석해서 이렇게 자세한 원문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마 저희 더 탐사가 유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언론에 이런 부분들 보도된 걸 제가 못 봤거든요. 내일쯤 되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그 영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서 신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불러서 사실은 참고인 조사라도 했는지 좀 그러게요. 의문입니다.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신앙님 그 위원장이 안 했으니까 이런 내용을 적죠. 김만배로부터 이런 사주나 받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신앙님 기자인데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것 대쪽 같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 신앙님 선배가 명예훼손으로 이거 검찰을 걸어야 될 사안이에요. 그러네, 이거. 진짜. 그러네요. 네? 어미준 검사를. 네. 자, 참, 이 부분에서 가장 그 참 코미디였습니다. 코미디였어요. 자, 검찰이, 사실은 증거인멸을 더 잘하죠.
그죠? 검찰이 어떤 증거를 인멸을 잘하냐면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된 날 대검에서 PC 25대가 포맷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것도 그 구입한 지 한 2주밖에 안 되는 PC들을 갑자기 예, 그 하드 카페에 담아가지고 예, 네. 다른 컴퓨터에다 심어서 포맷을 시켜버렸어요. 네, 정말 야, 네, 를 먼저 과연 보시기 누가 바랍니다. 누구를 증거 인멸을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지 사실 좀 우습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이제 그 뭐 어쨌든 뭐 중요 참고인을 회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 쪽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이 사건을 가지고 언급을 한 것은 아닌가 하고 제가 추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뭐가 있었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접견. JT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던 사건인데 이건 JTBC 참 단독 보도 많이 해요. 정성호 의원이 네, 그 김용 그리고 정진상 씨를 접견한 것까지 알았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네. 접견에서 무슨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에서 대화를 했는지까지 네, JTBC가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JTBC의 이 보도 내용을 보면 검찰발인 게 좀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검찰도 이 교도관이 작성한 대화 문서를 확보한 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걸 확인하고 있다라고 파악됐다라고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JTBC가 파악한 게 아니라 검찰이 흘린 거죠. JTBC에 그냥 흘려준 거를 당연하죠. 네, 그런 이렇게 거고 돌려서 쓴 사실은 걸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정성호 그 의원이 이제 이게 다 뭐 정치적인 동지들이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다라는 거는 예, 최근에 만난 것도 아니고 정성호 의원이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난해 12월 9일하고 지난달 18일 날 벌써 한참 한 달, 두 달도 더 지난 일이에요. 그때 가서 예, 교도관들이 옆에 지켜보는 가운데서 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윤석열 이 검찰 독재가 이런 식으로 그 가가지고는 이게 다음 이렇게 이대로 가면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이렇게 한마디 그냥 한 거죠. 그냥 뭐 서로 뭐 덕담 비슷하게.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언론 보도도 보셨겠지만 이건 녹음 기록이 아니라요. 옆에 있는 그 이제 그 교도관이 들으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윤색될 수 있고 좀 상황에 따라서는 잘못 오기가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화들인데 아니 그리고 교도관들이 그 받아 적고 옆에 있는데 그 무슨 증거인멸 뭐 입막음 그게 이런 걸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진짜. 일단 뭐 바로 검사들 귀에 들어갈 텐데. 네. 일단 정성호 의원의 주장도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그 언론들이 좀 짚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 더 탐사의 시선으로 좀 짚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요. 단순히 뭐 검언 유착이 된 JTBC의 보도 이런 걸 넘어서서 이 어미중 검사가 위법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이 공수처에서 수사할 대상이지도 않나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판단이 어미중 검사의 드는데 특기가 있죠. 저희 더 탐사 열심히 보신 분들 이미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제가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직접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씨 등에게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다 멘트 하나하나까지 다 수집을 해가지고 검찰이 가지고 온 게 여기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이제 이렇게 쓴 거는 이게 일종의 그건 이제 개인 정보인 거죠. 왜냐하면 정진상 씨와 김용 씨만의.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제가 다 그냥 가려놨는데 아마 조선일보가 내일쯤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검찰이 파악을 했는데 제가 이게 이제 그 어미준 씨가 과거에 우리 이제 더 탐사에서 이제 보도를 했듯이 피의자 구속돼 있는 피의자가 어떤 사람들이 접견을 오고 그리고 구치소에서 어떤 사람들과 방을 함께 썼는지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무려 재소자 11명 이상에게 접근을 해서 이런저런 회유와 압박을 했던 사실들을 저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면회 온 사람만 이 두 사람만이 아는 어떤 식으로든 대화 내용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어미준 검사가 알아내가지고 한은상 씨에게 뭔가 그 한은상 씨 아들까지 불러들여가지고 막 압박하고 막 그랬던 내용들 저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의 이제 시선으로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가만히 보는데 어미준 검사가 똑같은 짓을 또 했나?
네. 왜냐하면 이게 직권남용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제 그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 피의자가 면회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그 관계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내용을 검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어봤는데 영장이 있으면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수사 영장이니까 그것도. 근데 영장을 발부받았을까요? 그건 정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의문입니다.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만약에 영장 없이 만약에 피의자 면회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건 피의자 감찰 권한은 있는데 네. 그 감찰이 아니라 이거 수사를 한 것이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는 있는데 그런 게 만약에 빠져 있다면 네. 이거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미준이 워낙 위법적인 수사를 많이 한 것이 네.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네. 공수처에 지금 정성호 의원이 고발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 공수처에서 수사 사안이 아닌가. 검찰의 대표적인 그 반치광이죠. 우리 어미준 검사.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좀 처벌받을 그래야 검찰 조직이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언론에 뭐 퍼뜨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검언 유착이라는 어떤 뭐 범죄를 넘어서서 그것도 피의 사실 유출이기 때문에 검언 유착 범죄죠. 역시 채널A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걸 넘어서서 이런 내용을 영장 없이 확인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미준 씨는 네, 처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언론이 좀 놓치고 있고요. 예, 한명수 전 총리 그 사건 당시에 이제 유증 교사가 결과적으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어미준 엑스파일을 봉인을 하면서 네. 공소시효 도과로 이제 처벌을 피해갖고 아마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계속 과거에 했었던 그 잘못된 네. 이런 비리들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한 번은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글쎄요, 윤석열 총장이 잘 쓰는 표현인 대로 5년짜리 그 대통령 권력이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네, 어미준 검사님 그 비리를 영원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어미준 검사 반부부장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영장 가지고 확인한 거냐. 근데 아마 글쎄요. 법조 출입 기자들이 결국 물어볼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네. 진상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건 뭐 이제 좀 지엽적인 문제이긴 한데 뭐 죄질이 불량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 죄질이 무겁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속영장에 많이들 쓰기는 하는데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사법부의 영역이다. 이게 검찰의 이제 너무 이렇게 그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쓰는 부분들은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좀 많이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취득한 이익이 막대하다라고 이렇게 뭐 그 영장에는 써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배임 외에는 뭐 제3자 뇌물죄 130억 뭐 그거 정도 써놓고 사실은 뭐 대장동 사건 뇌물과 관련해서는 뭐 하나도 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네, 굉장히 정치적인 문장이다라는 좀 설명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사유를 한번 좀 따져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거 뭐 사실 판사들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요. 근데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구속 사유가 이렇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주거, 네. 증거 인멸 염려, 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아까 분석해 드렸듯이 2번 같은 경우가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사실 증거 인멸할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불가능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1번, 3번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부분을 살펴봐도 이재명 대표에게 해당되지 않는 구속영장인데 이게 설사 법원에서 이제 뭐 설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뭐 가결되더라도 구속영장이 이제 법원 단계에서 다 기각될 게 너무 확실해 보이는데 이거를 청구한다라는 거는 검찰이 그냥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사실 지배적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국회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그 심사를 한번 하잖아요. 네. 동의를 서로 받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침으로써 민주당 내 어떤 분열을 좀 만드는 그런 또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실제로 많은 법조계에서 그런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무죄가 판결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곽상도가 무죄 판결 받았다. 이러면서 그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신빙성이 낮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곽상도도 무죄 선고 받았지. 그 정영학 녹취록도 증거 신빙성이 떨어지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김만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당위성이 더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곽상도가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뭐 어떻게든 하기 위해 법정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김만배를 구속해야 돼. 좀 이런 논리 아닙니까?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그렇죠. 더 쉬운 표현이네. 그게. 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니라도 좀 들어가라. 네. 우리 형님은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기자들한테 대놓고 한다라는 게 저는 좀 의아했는데 아무튼 김만배의 어떤 구속영장 재청구 어떤 의도를 보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비슷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법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속 보이는 참 그 영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영장 청구에 대한 법적인 의견도 아까 이제 네, 이미 하셨죠? 브리핑 와중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국회에 그냥 공을 떠넘기면서 즉 민주당으로 공을 떠넘기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흠집을 내려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법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의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재명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래서 기소 시점을 최대한 늦춰가지고 사실 지금 기소해도 충분한데 이런 이벤트를 자꾸 만들고 국회에서 논란을 만들고 뭐 계속 뭐 이렇게 또 뭐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을 만들고 해서 내년 총선일 이전에 1심 재판이 안 끝나게 하려는 전략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총선 전에 만약에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무죄를 선고가 나와요. 그러면은 뭐 이번 그 다음 총선은 완전 국민의힘이나 검찰로서 패닉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 어차피 소용도 뭐 이렇게 국민들이 그죠? 뭐 동의를 하거나 말거나 뭐 사실 뭐 법원에서 영장 기각되거나 말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기소를 최대한 늦추게 만들려는 전략으로 이런 이벤트들을 자꾸 만드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정권의 집권 전략이 이재명 잡기밖에 없는 것인가? 되게 참 군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열릴 때마다 또 이제 온갖 또 그 이 마녀 사냥, 여론몰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 근데 생각보다 뭐 이미 워낙 많이 울고 먹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녹취록인 정영학 녹취록 이런 증거들이 다 이제 외부에 노출이 돼서 이제 웬만한 이제 그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저희도 딱 보면 아이고 이것도 장문도 형편없이 했네 이거 판단 딱 가능합니다. 그때 이 검찰의 그 대장동 관련한 언론 플레이는 충분히 저희가 반박이 가능할 것 같고 우리 더 탐사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고단수가 돼서 저희가 뭐 말 딱 시작하면은 바로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댓글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실시간 채팅에 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공범들에 대한 그 항소심 항소하라라고 이제 주문한 게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검찰에서 항소를 했더라고요. 항소했군요.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피고인들도 지금 이제 권오수 비롯해서 김기현 이정호 이런 주요 그 피고인들도 전부 다 항소를 했습니다. 김건희와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걸 일단 보여주긴 해야죠. 그래서 이제 검사 그다음에 피고인 양방이 이제 쌍방 항소를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정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아마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큰 여론의 역풍. 특검이 바로 그리고 더 부채질하는 거죠. 예, 특검에 또 이제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은 항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의당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검찰이 항소했으니까 좀 공소시효도 이제 정지되고 하니 좀 재판을 좀 더 검찰의 좀 태도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좀 특검법이 또 지지부진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의당이 이제 스탠스를 바꿔서 2월 안에 뭐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2월 안에 검찰이 김건희 씨를 불러서 소환 조사하지 않으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의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형식적으로나마 소환될 수도 있죠. 특검을 넘기기 위해서 자기로서는 뭐 한번 갔다 오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특검을 가더라도 소환 아니면 정의당의 캐비넷을 검찰이 또 한번 열어 제치는. 아무튼 참 2월 한 달이 하루하루가 정말 그 가시밭입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 오늘 보셨지만 여러분 갓진구라고 칭송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강진구 기자의 구속이 만약에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으로 치닫을 경우에는 그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많은 기사를 내놓고 있지만 검찰이 가장 아픈 곳을 때리고 있는 기자는 강진구 기자. 특히 청담동 관련해서도 저희가 현재 취재 중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이 다 스톱이 됩니다. 이 부분을 경찰이나 검찰이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진구 기자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고 또 이재명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도 검찰이 상당히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오늘 구속영장 원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 또 긴급한 상황이 되면은 또 추가적인 분석도 오늘 미처 시간 때문에 미처 분석을 다 못 해드렸는데요. 중요 내용들만 오늘 좀 분석을 했는데 또 추가로 또 취재 후나 또 다음 주 보도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